이거는 제가 드린 지도 중에서 맨 마지막 연표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보면서 봐야 됩니다. 이거 연표 10번. 이게 그 1000년부터 400년까지, 그러니까 통일왕조, 분열왕조 이 시기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아람, 다마스쿠스, 페니키아,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그 연대를 같이 싹 양립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게 막상 나와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리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그래도 이 저자가 책으로 해갖고 좋게 잘 해서 다행인데, 근데 문제는 이 연대가 다른 책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5년, 10년 정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때는 어땠을까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제 재밌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리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아시리아 중심으로. 그러면 지금 제가 이집트의 세손크 1세 했지요. 세손크 1세 보면은 지금 945년에서 916년까지 세손크 1세였습니다. 그럼 이때 아시리아로 넘어가면요. 아시리아는 누구냐면은 비슷한 시기가 티글라트 필레셋 1세. 티글라트 필레셋 1세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자체가, 아시리아도 나라가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1000년쯤이에요. 1000년쯤. 그 되게 이때 재밌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도 단일왕족으로 등장하죠. 아람도 등장하죠. 아시리아도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막 등장했다 해서 엄청 강자는 아니잖아요. 아직 막 강력하지는 않지만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집트는 중간기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황금기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레반트 지역을, 특히 팔레스타인 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여기 있는 소국들을 다 그냥 물리치면서 이 차지를 한 거죠. 물론 그게 오래는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오래 가봤자 80년이죠. 뭐 70년, 80년.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아시리아와 아람이 강해지니까 바로 이제 힘의 균형이 얻어지는데, 이 아시리아 역사에서는 티그라트 필레셋 1세 때 조금씩 그 강대국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남아시아 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으로 넘어오는 게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근데 성경에서는요, 아시리아 얘기가 안 나와요. 아시리아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게 언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티글라트 필레셋 3세 있죠? 이때 처음 나옵니다. 이때 처음. 이미 이 위에도 아시리아는 존재했고,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신경 안 써요. 왜냐면은 직접 이스라엘한테 영향 끼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처음 언급하는 거는 티글라트 필레셋 3세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대충 누가 이스라엘 구약에서 많이 언급이 될까요? 그 빈 공간은 티글라트 필레셋 3세 나오기 전까지는 아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자기들 위주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향 존재 안 좋냐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이 제일 많이 주는 거고, 그 이후부터 하는 건데, 그 1세 때부터 사실은 이 아시리아가 서부로 막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잔혹한 유혈 정책과 공포 정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 하면은 잔혹함. 한번 전쟁을 하면은 본보기 전쟁을 해요. 그래갖고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아서 항복하게 하는 거. 도시가 많으면은 그걸 다 싸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도시를 정한 다음에 거기를 정말 잔인하게 점령을 해요. 사람들을 다 죽여서 목을 창에다 걸고 막 한다거나 정말 잔인하게. 그래갖고 주변국들이 알아서 성문을 열고 항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전법은 사실은 그 이후에도 많이 나오는 전법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페르시아와 완전 다른 거죠. 페르시아는 이렇게 안 했어요. 페르시아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페르시아의 기본 정책은 관용책이었죠. 관용책. 페르시아가 참 멋진 국가예요. 사실은요. 진짜로. 근데 영화 300 같은 거 보면은 페르시아를 완전 괴물처럼 그려놔갖고, 페르시아야말로 진짜
사실은 문명국이라 할 만큼 그렇거든요. 그리고 타 나라의 문명과 그걸 존중하고 굉장히 그랬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유산은 되게 크죠. 그럼 아시리아는 그렇게 공포정치로 했던 거죠. 근데 아시리아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 되게 잔혹하고 뭐 무식하고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어차피 전쟁 전책이었고, 아시리아는 기록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 문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이유는요, 다 아시리아 때문이에요, 사실요. 지금부터 하는 이 역사들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연도가 논쟁이 안 돼요. 왜냐면 비문으로 워낙 많아가지고.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하는 게 기록 먼저예요, 기록. 그러니까 돌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기록을 뭐 마지막 날 다 쓰는 게 아니고, 마치 사가들이 하루하루 글 쓰는 것처럼 1년 했다. 그럼 1년 거 글 쓴 거 놓고 또 사건이 있으면 그 뒤에 연장해서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자세해요.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왕들마다 다 비석이 하나씩 있고, 기본적으로 비문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되는 게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들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연표를 볼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대로. 아시리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게 거의 없었죠. 아시리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근데 아시리아가 등장하면서, 제가 말하는 아시리아는 신아시리아, 티그라트 필레세르 1세 이후의 아시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리고 이 티그라트 필레세르를 이어가지고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한 사람이 바로 아슈르나시르팔 2세입니다. 아슈르나시르팔 2세. 아시리아가 대제국의 그 시대를 개막하는 게 바로 이 사람 때부터죠. 서쪽 원정의 기쁨을 딱 만끽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서쪽이라는 거는, 아시리아 입장 서쪽은 어디냐면요, 아람이에요. 아람이고, 아람 지나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람을 점령하면서 엄청난 부를 경험을 해요. 세금만으로 받아도 나라까지 점령할 필요는 없죠. 나라까지 점령하는 거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비용이. 사람들을 보내야지요. 반란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죠. 이건 무식한 방법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뭐 로마 같은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출신 사람들을 총독으로 세우거나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총독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출신 사람들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빌라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근데 거의 그러거든요. 원래는 그 지역 출신들을 많이 세우거든요. 다스리게. 이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낫거든요. 거기를 망하게 해서 힘으로 다스리면 뭐 할 거예요? 차라리 해놓고 그냥 세금만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자기들의 이 부는 결국 서쪽 지방을 통치하는 게 중요하다. 메소포타미아 갖고는 안 되고, 동쪽은 뭐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부터 아시리아는 모든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은 다 서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 이권, 그리고 경제적인 강탈을 하는 게 이때부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칼후를 건축해요. 칼후는 보통 니무롯이라고 하죠. 니무롯. 성경에 나오잖아요. 니무롯. 이게 도시 이름이거든요. 림루드라고 명칭을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칼후.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위치가 니네베 남쪽에 있습니다. 니네베가 니느웨지요. 전 처음 공부할 때는 니네베가 뭔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딱 느낌이 니네베가 니느웨 같긴 한데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찾는데, 니네베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 이 남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게 림루드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살만에서 1세 때 건설을 하죠, 여기를. 그리고 기원전 865년에 여기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7만 명이 참석해서 그 봉헌식을 해요. 7만 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각 지역의 귀족을 다 부르는 건데, 거기에 재밌는 거는 1만 6천 명을 그 지역에서 살 사람들을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서 사람들 다 끌고 와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기본 정책이에요, 그게. 백성들을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기본 정책은 그 땅을 자기네
제국으로 편입시키는 거잖아요. 편입이요. 편입을 시키려면은 백성들을요 그대로 놔두면 편입이 안 돼요. 계속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민족을 그러니까 그냥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아예 딴 사람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서 민족 의식이나 그런 게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칼데아 얘기했잖아요. 아까 느부갓네살. 칼데아 지역은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한테는 되게 영웅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이 바벨론 지역 사람들. 왜냐면은 칼데아는 굉장히 타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타협이 항복하지 않는 끝까지. 그러니까 아스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이 도시였어요. 이 지방이 칼데아 지역이.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사실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흩어버리면 되는데 거긴 그렇게 못한 거죠. 감히.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잔인한 사람들이죠. 나라를 다 흐트러버리니까. 사실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전 끝난 다음에 연합군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독일을 다 찢어버렸잖아요. 왜냐면 합치면 너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힘을 못 다치게. 그렇죠. 이게 끌고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딴 사람을 채워놓잖아요. 이렇게 채워놓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역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하긴 할 건데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포로, 바벨론 막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사실은. 바벨론 포로가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 이주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끌고 가서 노예처럼 산 게 아니에요. 자유시민으로서 산 거예요. 자유시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노예처럼 막 매맞으면 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벨론 포로 얘기할 때 너무 쉽게 바벨론 포로 하면서 마치 끌고 가서 막 노예처럼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을 쓸 때 그래서 제 책에는 제가 바벨론 포로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일부러. 바벨론 이주라고 썼고 그 이유를 이렇게 썼는데 바벨론 이주가 맞습니다. 이주. 그리고 이것도 다 이주예요. 이주.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기본 정책은 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땅과 민족을 그냥 훑어버리는 게 기본 정책이죠. 근데 고레스,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햇볕 정책. 그냥 잘 살게 하는 거. 잘 살게 하고 세금 잘 내고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사실은 통해요. 왜냐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제가 말 타면 안 되는데 페르시아가 결국은 그리스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페르시아가 먼저 이 땅을 점령할 때는 아까 말한 페니키아 지역들 있죠. 페니키아 지역들이 먼저 항복을 했어요. 근데 네, 페르시아한테 항복했어요. 아무도 싸움을 일부러 하라고 안 했어요. 바벨론까지도 고레스 왔을 때 성문 열어줬잖아요. 그냥. 얼마나 쉽게 했어요. 고레스는 막 싸우고 전쟁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미 신뢰가 쌓인 거죠. 페르시아하고는요. 그게 어떻게 하는지.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근데 알렉산더도 사실은 잔혹한 왕이 아니에요. 문 열어주면은 존중하고 관대했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유다가 그걸 잘했지요. 유다가 처음에는 알렉산더한테 막 대응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해갖고 알렉산더가 유다를 없애버리고 오르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나가갖고 맞이했잖아요. 맞이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내가 꿈 중에 당신을 봤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되게 기분 좋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 유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거든요. 관대했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요. 그런데 두로 같은 경우는요. 끝까지 알렉산더한테 항복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른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관대했던 곳이에요. 햇볕 정책의 아주 성문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뒤로 가면 좀 달라지긴 달라지죠. 어차피 제국이니까. 제국은 기본적으로 제국 이꼴 기본으로 폭력성이 있는 거죠. 하나의 제국 안에는 이미 폭력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있는데 그래도 고대 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화 존중해주고 종교 존중해주고 다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페르시아가 망하고 없어진 게 아니죠.
나중에 그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타산도 페르시아 막 연결되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 하면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콘스탄틴 대제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의 기독교만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의 한 면만 아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했지요. 공인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인들 다 살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틴 대제를 피해가지고 오히려 페르시아로 도망갔어요. 종교가 다른데. 그럼 페르시아에서는요, 그 기독교인들의 종교를 그냥 인정해주고 살게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안에서는요, 종교가 다르지만 페르시아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쭉 이어지거든요. 쭉 이어져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서유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철학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 이후에 서유럽이 엄청난 지적인 발전을 하는 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을 못 따라갔어요. 근데 유럽이 원래 이스라엘이 훨씬 발전했어요. 근데 십자군 원정 이후에 유럽이 지적으로 발전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십자군 원정 이후에 이슬람으로부터 누구를 받아들이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여요. 웃기죠? 유럽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오히려 이슬람을 통해서 들어온 건데, 그 이슬람을 갈 때 어디서 간 거냐면은 그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틴 대제를 피해가지고 시리아로 도망갔잖아요. 페르시아로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적 토대가 쌓이면서 나중에 무슬림하고 결합을 한 거거든요. 그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모든 기본이 어디서 오냐면 그건 기독교 쪽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정도로 타종교에 관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 무슬림이니까 기독교 박해하고 죽을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콘스탄틴 대제 밑에서 이단 논쟁이 있으면서 너 나와 달라? 예수 논쟁, 그 기독론 논쟁 같은 거 달라? 다 죽어. 그것보다 오히려 너희들보다 제가 낫다 일로 간 거죠, 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1만 6천 명을 이송해갖고 그때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살만 에세르 3세가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왕인. 이 사람 때 사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실제로 이스라엘까지 점령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살만 에세르 3세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시리아와 아나톨리아를 점령해 버리죠, 이때. 그리고 북시리아와 아나톨리아를 점령하니까 북시리아와 좀만 내려가면은 뭐가 있냐면 시리아가 아람이잖아요. 아람이 다 망한 건 아니에요. 그 남쪽 아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다메섹 아람이거든요. 다메섹 아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아시리아에 대한 반대 동맹이 딱 맺어지는 거예요. 동맹이. 그래서 그때 나오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이때 비문에 처음 등장하죠. 우리 교재 중에 514페이지에 나오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이 쿠르크 석비라고 합니다. 쿠르크 석비. 이 쿠르크 석비에 아합이 등장해요. 아합이.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그 동맹국 있잖아요. 동맹국과 싸우는데 살만에스 3세가 카르카르라고 있습니다. 카르카르. 아까 그 하맛 위에 보면은 우가리트 옆에 카르카르라고 있어요. 카르카르. 그 카르카르까지 가갖고 싸운 거예요. 이때 이 아시리아가. 근데 카르카르에서 결국 진 거죠. 이 연합군한테 카르카르. 근데 졌는데 그 진 걸 기록을 남길 때 내가 누구와 어떻게 싸웠다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막 누가 보병이 얼마고 기병이 얼마고 전차가 얼마고 그런 내용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아합이 전차 2,000대를 보냈다. 뭐 그런 게 나와요. 아합. 이 비문의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만에서 3세가 말하는 이 전쟁 있잖아요. 이거를 카르카르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이 카르카르 전쟁이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빠져있는 그 빈 공간의 역사가 여기서 채워놓는 거예요. 이때가 BC 853년경입니다. 3년경. 근데 이 해가 어떤 해냐면은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결별하는 해예요. 결별. 전쟁, 그러니까 딱 보면은 전쟁에 이겼죠.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바로 결별하면서 길르앗 나몰에서 아합과 다메섹이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 아합이 죽잖아요. 이게 같은 해예요. 거의 같은 해예요. 그러면서 이 동맹도 깨지는 거죠, 결국. 근데 이 동맹이 꽤 오래 가요. 아합은 죽었지만, 그리고 원래 이때 아람의 왕은 그 바르하드드, 그러니까 베나닷 2세예요. 그런데 이 석비에서는 좀 내용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왕 이름을, 바르하드드라고 쓰지 않고, 아다드 이들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아다드 이들이. 이 사람이 하사엘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표기가 그래요.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베나닷 2세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다른 내용들을 규합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발견했다고 해서 이 내용이 다 이게 100% 맞아 틀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위 18년까지 이때가 살만에서 제위 6년이거든요. 6년 때 전쟁에 실패하고 18년까지 1호부터 12년간 못 쳐들어가요. 자, 쳐들어갔는데 번번이 막혀요. 번번이 막히고 싸움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다시 재침공해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는데 이때가 845년이잖아요. 이 침공한 이후에 다마스쿠스의 베나닷 2세가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에서 모압이 독립을 하거든요. 모압이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거 알 수 있는 게 팔레스타인 동맹이 깨지는 게 보이잖아요. 되게 약해지는 거죠. 아람에서는 이거 찬탈이 일어나면서 허약해지는 거고, 아까 그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이 죽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막 한 번에 깨지진 않아요. 왜냐면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 계속 합쳐지니까. 그런데 두 나라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다마스쿠스에서는 뭐 찬탈이 일어나면서 흔들리는 거고, 이스라엘도 아합이 죽은 이후에 굉장히 세가 약해지면서 그의 그런 종속되어 있던 모압 같은 나라들이 분리해 나가는 거죠. 분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단 비문 했잖아요. 단 비문이요. 이게 하사엘 때의 기록인데 840년 그 아람의 그런 승전 기록이란 말이에요. 아람의 승전 기록. 이 기록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오므리의 집이 나오고, 그리고 다비드의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므리, 그리고 다윗은 다비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오므리는 사실은 맞는 말이죠. 아합이 오므리 왕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안 돼요. 오므리 나왔구나 정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뒤로 가면 달라집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메사비문이 있어요. 메사비문은 1828년에 발견된 비문인데, 모압 왕 메사가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 놓은 비문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모압이 이스라엘에서 독립했지요. 독립한 어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오므리와 아합한테서 어떻게 박해를 받았고 어떻게 독립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증거에 의해서 아합 가정, 오므리 가정이 완벽하게 증거되는 이야기죠. 제가 하나 잘못했습니다. 아까 단 비문 있죠. 단 비문에서는 남유다를 이 다비드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아직까지는 오므리 얘기 안 해요. 근데 오므리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은 메사비문에서 나와요. 메사비문. 이때 아합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아까 성경에 그 살만에살 3세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압이 이거 아합 오므리 왕조를 버리고 나가는 이야기 같은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실제예요, 실제. 이게 메사 비문입니다. 메사 비문이라고도 하고 모압 비문이라고도 해요. 이 비문. 그러면 이거와 연관해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살만에서 3세 했잖아요. 오벨리스크, 블랙 오벨리스크. 아까 이 목사님이 발제하셨는데 조금 이건 넘겨서 보면은 아니다. 이것도 살만에서 3세 때 만든 거예요. 블랙 오벨리스크가. 근데 이건 언제 만든 거냐면, 살만에서 3세가 계속 이 팔레스타인에 못 들어왔잖아요. 이 연합군 때문에 못 들어오고 한참 있다가 아람도 약해지고 이스라엘도 모압 분리하고 약해진 다음에 들어와서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오므리 왕조가 끝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성경 보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예후 이야기가 그 이후에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요 블랙 오벨리스크는 구약에 없는 내용이 담겨 있죠. 뭐냐면 아시리아가 예후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그래가지고 이 비문에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 중간에 보면은 옆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사면에서 3세에게 절하고 있죠. 이 절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후예요. 이스라엘 왕 예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후라고.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또 구약에 없는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후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직접 자기가 아람과 대적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다가 망한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이거 복종을 충성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예후 때는.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거, 이 블랙 오벨리스크에서 예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네?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까 메사도 오므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메사는 오므리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메사가 진짜로 독립했을 때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블랙 오벨리스크의 이 왕조는 오므리 왕조가 아니잖아요. 오므리 끝났어요. 예후 왕조지 오히려. 새로운 왕조라고요. 새로운 왕조. 근데 그 이후에도 오므리는 이미 끝났는데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오므리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오므리는 이스라엘 이 주변 메소포타미아 국가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준 왕조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므리 그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은 아다드 니나리 3세입니다. 이때 아마 아시리아가 그 티글라트 필레스 3세 나오기까지 제일 전성기였죠. 이때까지가 전성기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시리아가 한 50년간 또 완전히 갑자기 또 쇠락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 때 뭘 했냐면 전쟁을 하는 방식을 완성을 했어요. 특히 도시 전쟁하는 거, 도시. 이전까지는요, 도시 전쟁 어떻게 했냐면은 도시가 있으면 포위를 내요. 그리고 그냥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아다드 니나리 때부터는요, 이 공성전, 직접 충차 같은 거 갖고 문을 부시고 공성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그 기술을 완성한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그림도 많아요. 공성전 하는 그림도 이 아시리아 부조에 많거든요. 이런 그림들 많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한쪽에서 사람들을 막 살갗을 벗겨서 걸어놓고 한쪽에서는 막 활을 쏘면서 올라가고 그런 그림들도 많지요. 그래서 항복한 도시는 봉신으로 삼고 종을 받고 정복한 도시는 아시리아로 편입해버리고 빨리 항복 안 하면은 편입이 되는 거예요. 팽창 손실의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은 대부분이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고요. 근데 이때 아다드 니나리 3세 때 또 중요한 비문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게 엘리마 비문입니다. 엘리마 비문. 이 엘리마 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는 사마리아인 요아스와 두루와 시돈 사람에게 조공을 받았다. 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요아스가 등장하죠. 요아스. 이 요아스는 어떤 요아스인가요? 이스라엘 명칭 보면은 예후의 다음에 여호와스 나오죠. 그 다음에 요아스 나오잖아요. 요 요아스예요. 예후 왕조의 요아스예요. 예후 왕조의 요아스.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 비석을 통해서도 이제 벌써 이스라엘 왕들의 실제 이름들이 몇 개가 확인되잖아요. 몇 개가. 요아스도 많이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강했죠. 꽤 강했죠. 근데 왜 강하냐면은 아다드 니나리 3세가 죽은 다음부터예요. 그런 다음부터 갑자기 아시리아가 혼란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엄청 강했을 때는 정말 나라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한번 무너지는 순간 내부에서 왕이 계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나라를 망하는 겁니다. 거의. 다 그래요. 다. 여로보암 있을 때도 전성기하다가 그냥 망해버린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 아다드
니나리 3세 이후에 아스리아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지도 한번 볼게요. 아다드 니나리가 다음에 누굽니까? 살만 4세죠. 이때가 7, 8, 2죠. 이때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한번 봐보세요. 대략.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아니에요. 요아스하고 여로보암 2세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최전성기였다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시리아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던 아시리아가 한 4, 50년간 그냥 완전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작용으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하마까지 점령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별로 이렇게 신명기 사가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요, 별로.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아다드 니나리 때 권력을 셌지만 워낙 주변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포로를 다 귀환시키잖아요, 그냥. 이런 정책을 피고. 또 칼데아 부족과 이제 그 이후에 분쟁이 막 일어나죠. 칼데아. 아까 말한 칼데아가 이때부터 더 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로 아스리아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남쪽을 정리를 안 하면 힘든 거죠. 지금 영화 남한산성 하고 있잖아요. 청나라가 왜 별것도 아닌 사실은 조선까지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명나라하고 마무리를 하려면은 후미진 곳을 지키고 있는 조선을 정리를 안 하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올라가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도 바벨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몸살을 앓는 거죠. 결국 그거는 실패를 했죠. 이로부터 이제 거의 몇 년, 한 40년간은 거의 힘이 없다가 다시 아시리아가 딱 부흥하는 게 바로 티글라트 필레셀 3세 때부터.